제가 이제 결례를 무릅쓰고 한 마디 드릴게요. 이 전 과정을 보면 왜 이렇게 징징대죠? 근데 악플 좀 달린다고 저렇게 할 말 안 할 말 안 가리고 감정적 반응을 들러리를 선다라고 생각을 해도 이미 약속을 했으면 그럼요. 가는 게 맞고요. 상황설이 자꾸 이렇게 이제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무슨 결정을 하지 못하고 막후에 지금 수렴 청정하는 누가 또 가지 말라고 얘기한 거야? 이런 식의 불필요한 오해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이런 자리가 야당 대표에게는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잖아요. 어쩌면 또 장동혁 대표에게는 또 기회의 장일 수도 있어요. 이걸 그대로 피한다? 그럼 굉장히 비겁해 보이고요. 너무 야당으로서 너무 무책임한 자세 아닌가. 요즘에 김어준 그 총수를 보고 있으면은 선을 좀 넘어요. 원래 김어준 씨답지 않아요. 저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 약간 저기도 좀 에이징 커브인가? 권력은요, 그냥 가지는 게 아니라 취하게 돼 있어요. 오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넓어지는 거죠. 내란 예비 음모라고 봅니다. 한없이 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2월 12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지금 코스피 지수 지금 이 시각 바로 3% 상승하면서 5,515. 단 한 번도 우리가 가보지 못한 지수를 계속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크게 아마 과거 같으면 나왔을 텐데 지금 워낙 정치권 뉴스들이 시끄럽다 보니까 사실 5,510이라는 숫자가 상상하기 어려운 숫자인데 또 설 전에 이렇게 가버리네요. 자, 하여튼 주식 있는 분들은 대단히 뭐 좋으시겠고 또 아마 이익이 좀 많이 나셨을 텐데 혹시 또 포모 같은 거 겪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저희가 내일 모레 또 이렇게 계속해서 좀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정치권 이야기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김 의원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요 뿌로찌라 그러나요, 뭐? 뿌로찌. 네, 맞나 이게? 네, 오래된 거예요. 오래된 거예요. 네. 이게 뭘까요? 이게 푸마인가? 치타? 치타? 표범? 네, 하여튼 굉장히 멋지십니다. 자, 그리고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님도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최윤경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식 있으시죠? 예,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하지만 포모도 없죠. 포모도 네, 없습니다. 아예 안 사, 신경을 네. 안 쓰시니까. 없으면서 아쉬워하면 안 됩니다. 네. 오, 아쉬우면 맞아요. 사야 됩니다. 아쉬움이 없고요. 네. 뭐 7천 가도 아쉬움 없죠. 뭐요? 7천 주식 7천 가도. 아니 주식 7천 가면 제 선택에 대해서 후회를 할 텐데. 근데 어쨌든 안 산 건 저의 책임이니까 그냥 갑니다. 그냥. 멋진 자세입니다. 네. 돈이 진짜 없습니다. 진짜로 살 돈이 없어요. 자, 귀여워. 귀여워. 자, 그러면 뉴스들 한번 좀 가볼 텐데 어떤 뉴스 좀 있습니까? 원래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불러서 청와대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려고 했는데 네. 아니, 하려고 했죠. 오전까지만 해도 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네. 그래서 이제 장동혁 대표가 그런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비공개 영수회담 논의는 없었다. 내일 진행 상황을 좀 보겠다. 근데 사실 비공개로는 이 대통령이랑 정청래 대표가 더 만나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오전 조금 전에 장동혁 대표가 불참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당내에서 뭐하러 들러리 서러가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본인은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아예 그럼 약속을 하지 말든가. 근데 본인이 비공개 영수회담을 요청했었잖아요. 네. 근데 왜 오라고 하니까 또 안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청래 대표 있어 싫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랑 단독으로 보고 싶다. 뭐 이런 건가요? 뭐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네, 여튼 안 가는 걸로 이제 결정된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 만남은 무산이 됐고요. 자, 그리고 아니 어쨌든 의지 없이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네.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도 이제 조만간 결정이 나겠죠. 대통령하고 정청래 대표 네. 상당히 지금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 것 같아요. 대통령 입장에서도 대통령실에서도 이미 뭐 당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개 좀 던지긴 했었었고 만약에 만나면 그 불편함들을 좀 이렇게 해소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오가게 될까요?
일단 두 분이라도 만나실지 안 만나게 될지 뭐 이 부분은 조금 더 내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거는 왜 이러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사실 메시지도 굉장히 국민의힘 지도부가 혼란 있는 메시지들이 막 나오고 있고 지금 이것도 다름 아닌 대통령과 어쨌든 오찬을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양당의 또 야당 대표 그리고 여당 대표가 함께 만나는 자리이면 사실 의제도 제한이 없으면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자리가 야당 대표에게는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잖아요. 어쩌면 또 장동혁 대표에게는 또 기회의 장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나름의 야당의 목소리도 내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갈등이나 내용 상황이 얼마나 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까? 이런 네. 상황에서 오히려 또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또 부각하고 뭐 메시지도 던져보고 견제도 해보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자리였는데 이걸 그대로 피한다? 그럼 굉장히 비겁해 보이고요. 너무 야당으로서 너무 무책임한 자세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만남을 약속해놓고 이렇게 당일 오전에 취소하는 거는 사적인 관계에서도 정말 화나고 짜증나는 네, 일인데 네. 이게 공과사 구별이 안 되는 것인지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무책임하다라고 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건 뭐 약속 이렇게 어긴 거는 뭐 누구나 다 비판하실 만한 지점인 것 같긴 하고요. 왜 그랬을까가 좀 궁금하긴 한데. 저 뉴스가 알려진 이후로 국민의힘 안팎에서 들러리 서는 거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결정적으로 오늘 오전에 최고위원회에서 최고위원들이 그 지적을 돌아가면서 하니까 재고하겠다 그러고 결국에 안 가는 걸로 정리가 됐는데 이 시점에 여야 대표 회담이 결국에는 지금 당청 관계 이상 기류를 이런 방식으로 해소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거기에 이제 장동혁 끼워 넣기를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등등의 관측인 것 같은데 아니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죠. 일정하게는 그런 면이 있다고 보고 또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구역에 진짜 빅브라더가 누군지 보여주겠다. 너희들 다 어렵잖아 지금 당내 문제로. 내가 등 한번 두들겨주고 대신에 국회 입법 속도전부터 시작해서 일 좀 열심히 해보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이제 대통령한테 남는 게 많은 그런 미팅인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뭐 소수 야당 대표가 어쨌든 대통령 만나는 게 나쁘진 않잖아요. 단독이든 같이 만나든. 그리고 여러 그 모든 정당, 모든 원내정당의 대표 원어브 대모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압도적 다수 의석의 여당 대표가 함께 만나는 거면 설령 그런 면이 있더라도 그 자리에서 할 말하고 그럼요. 얻을 거 없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네. 근데 그걸 굳이 걷어차가지고 서문시장 갔는데도 뭐 100명밖에 안 모였다 그러고 네. 여러 가지로 본인이 궁색한데 아니, 대통령이 만나주면 고마운 거지. 그거 좀 이상해요. 아니, 만나서 좀 불편한 얘기를 할 수도 그쵸. 있고 만약에 아니 그 자리에 면전에서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두 분 요즘에 조금 약간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악수도 하시고 화해도 하시라고 조크 비슷하게 네. 이렇게 좀 약간 또 매길 수도 있고, 매길 수도 있고 예. 정치를 왜 이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니 그 들러리 서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어제 제가 딱 들었을 때도 들러리 서는 거였는데 그걸 꼭 최고위에서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해야 들러리 서는지 안다라는 것인지 그 얘기가 맞아요. 들러리를 선다라고 생각을 해도 이미 약속을 했으면 그럼요. 가는 게 맞고요. 이러다 보니까 또 상황설이 자꾸 이렇게 이제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무슨 결정을 하지 못하고 막후에 지금 수렴 청정하는 누가 또 가지 말라고 얘기한 거야? 이런 식의 불필요한 오해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제가 볼 때는 1.5선이라 그랬나요? 장동혁 대표가. 네. 그러니까 이게 당을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기업을 경영하는 것도 그렇고 CEO도 그렇고 경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동안의 이 경험이 내공을 만들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최고위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야당 대표로서 가가지고 이런 쓴소리를 했다라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낫다라는 판단이 지금 안 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이거는 뭐 비판이 아니라 욕을 먹는다라는 표현이 맞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런 만남은 무산이 좀 됐고요. 대신 지금 이제 제일 심각한 건 이제 민주당 그리고 청와대 요 상황이 조금 심각해 보이긴 합니다. 그 당청 갈등이 일단은 합당하지 않기로
총선 지방선거 전에 결론은 합당은 났죠. 하지 않기로 하면서 예. 일단락이 되긴 했는데요. 그 지지자 간의 후폭풍이 굉장히 무서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정청래 대표는 이 몸을 좀 낮춘 상황이었어요. 예를 들면 그 검찰 개혁할 때 보안 수사권, 대통령이 보안 수사권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에서 보안 수사권은 안 된다, 요구권만 된다라고 해서 다시 법안을 보냈었잖아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입장을 조금 바꿔서 당이 입장을 정했지만 이건 정부 입법인 만큼 그 정부에서 잘 담아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빠르게 이제 그 사법개혁안을 추진하겠다 이제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네.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지금 뭘 가지고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느냐. 오늘 조국 대표의 말이 좀 그 힌트가 있었는데 네. 손가혁이 다시 부활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조국 대표가 했어요. 손가혁이면 손가락 혁명. 그렇죠. 손가락 네, 뭐 이래갖고 혁명단. 혁명군 뭐 이래서 이재명 대표 7년? 네, 17년에 그쵸, 대선 그때였죠. 경선 이후에 거기를 해체하기로 했고, 네, 이재명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이었죠. 근데 이제 조국 대표가 이 말을 한 대목은 이번에 합당 이야기를 하면서 친문은 절대 안 돼, 문재인 세력은 절대 안 돼라고 하면서 강하게 자신을 이제 공격하는 세력들을 다시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제 그 맥락에 뭐 김어준, 유시민, 뭐 조국 이런 구친문 세력 큰 틀에 이제 문재인 네. 대통령까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나왔죠. 근데 원인 제공을 그들이 한 거 아니에요? 본인들. 그렇죠. 최근에 이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 네. 전준철 있잖아요. 예. 그 특검, 종합특검 후보. 이거 왜 민주당에서 이런 사람을 쌍방울 변호인을 추천했어? 너무 황당한 일 아니야라고 이제 청와대에서 싫어했다고 했는데 네. 김어준 씨가 자신의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전준철 검증을 가지고 왜 당에만 이야기를 하느냐? 청와대 민정에는 왜 안 따지느냐? 청와대도 검증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니, 당에서 추천했으니까 당에다 따지는 거지. 그래서 그거 왜 청와대 그 책임을 돌리죠? 당에서는 좀 이제 선 넘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 전준철 변호사 굉장히 부적절한 추천이라는 건 이제 뭐 사실 다들 아마 공감을 하시는 내용일 텐데 그거를 추천한 사람이 누군지도 뭐 당에서 다 이미 나왔고 그 검증 과정이 부실했다는 것도 이미 다 인정하는 정도의 분위기인 것 같은데 왜 청와대가 그거를 못 막았냐? 이런 이제 비판을 한다는 거죠. 요게 공감들을 많이 하시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아무리 친문 세력이라 하더라도 저는 이 문제는 약간 시스템의 오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했던 과정이 뭐 서로가 부인하지 않는 과정을 들어보면 검찰이나 수사를 잘 아는 이성윤 최고위원에게 추천력을 맡겼고 이성윤 최고위원이 본인이 검찰에 있을 때 자기하고 손발을 맞춰서 서울중앙지검에서 반부패 수사를 담당했던 전준철 변호사, 윤석열 정권하고 사이도 안 좋았으니까 이제 추천을 했는데 그 과정이 법사위원들, 최고위원들하고도 공유가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이성윤 최고위원 한 사람한테 맡겨지는 셈이거든요. 결과로 보면. 근데 이건 여당의 시스템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더더군다나 2차 특검은 뭐 야당이 반대하는 건 당연하고 이런저런 논란을 거치면서 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특검 추천 임명에 훨씬 더 이제 엄정함을 기해야 되는데 저는 이성윤 최고위원이 전준철 변호사가 법무법인 광장에서 쌍방울 사건을 수임했던 걸 몰랐을까? 모르지 않았다고 봅니다. 다만 가볍게 보거나 그게 왜 문제인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도 정치한 지 얼마 안 됐고 정무적으로 그렇게 예민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김어준 씨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민정수석실을 검증해서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안 된다 하고 조국혁신당 후보를 최종적으로 임명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민정의 검증은 대통령이 임명 단계, 즉 당의 추천 절차가 끝난 이후에 작동하는 거지. 그 전에 그걸 못했다고 그걸 민정수석실 책임으로 넘기는 거는 그냥 이성윤 최고나 정청래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김어준 씨가 창조해낸 논리일 뿐이고 네.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요 문제하고는 좀 별개로 아까 조국 대표가 했다는 얘기 좀 놀라운데요. 제가 이제 결례를 무릅쓰고 한마디 드릴게요. 이 전 과정을 보면 왜 이렇게 징징대죠? 저거 징징대는 얘기잖아요. 아니 12석을 가진 원내 12석을 가진 정당의 대표가 비판도 받고 비난도 받고 그러면서 매도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뚫고 나가고 하는 거지 댓글로 혹은 뭐
커뮤니티에서 본인한테 섭섭한 소리 좀 했다고 손가역 부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저 굉장히 놀라운데요. 근데 저렇게 징징대면 될수록 네. 우스워집니다. 네. 아니 근데 저는 왜 갑자기 네. 의원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 조국 대표의 어떤 그런 성정 중에 뭐든지 자신의 그 생각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좀 조급증이 발동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번에도 어쨌든 합당을 해서 본인의 보궐선거가 가시화돼야 되는데 그게 자꾸 이렇게 이제 장애에 부딪힌다고 생각을 하니까 결국은 손가역 얘기까지 하는 게 아닌가? 근데 보면은 과거에 그 자기 자녀들에 대한 입시 때도 보면 왜 먼저 나서서 뭔가를 하다가 사달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아마 그 개인의 그 어떤 성정과도 관련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건 그냥 여담이고요. 지금 권력 투쟁이 상당히 그 심각한 상태로 벌어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자기는 뭐 그 유시민 작가나 김어준 씨 또는 정청래 대표처럼 전선에 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의문의 일패를 당해서 나름대로 명예로운 출구를 민주당에서 공유해주는 그런 식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네. 손가혁 해가면서 지금 나섰다라는 거는 향후에 지금 그 민주당 정권이 상당히 큰 권력 투쟁으로 비화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만드는 부분이고요. 저 전준철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반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른 사람이 특검이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된다라는 것에 상당히 놀라웠고 특히 친명계라고 해야 됩니까? 그 중에 한 분이 반역, 뭐 배신 비슷한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당히 불리한 입장을 만드는 김성태라는 쌍방울 회장의 변호사였다라는 것이 가장 큰 네, 문제였다라는 네. 거거든요. 불쾌할 수는 있어요. 근데 과연 개인적으로 그런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특검에 자격하고 결부시키는 것이 이게 맞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고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지금 뭐 정청래 대표가 타의에 의해서든 아무 생각이 없어서든 간에 본인의 법률 특보도 역시 지금 그 김성태 서민석. 변호사 네, 맞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봐서는 저는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권력 투쟁이 이제 심각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청래 대표가 소위 속된 표현을 하면 좀 납작 엎드린 상태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뒤늦게 도각양해를 하는 것 같아요. 발톱은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정청래 대표는 나중에 수세에 몰렸을 때 카드가 없을까? 그런 생각도 든다는 뭐 하나 쥐고 것이죠. 있을 것이다. 원래요, 이게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권력 투쟁 이거보다 네. 더 무서운 거는 내부에서 벌어지는 매우 생경하고 원색적이며 동물적이고 비인간적인 권력 투쟁이거든요. 네. 김어준 씨는 확실히 선을 넘었죠. 유튜버의 수준이 아니라 진짜 본인이 충청로의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이런 일에 왜 문제 제기를 하죠? 그리고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별로 고개 끄덕이는 사람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손가혁이란 네. 단어도 그렇고 전주철 변호사는 당연히 그랬고 굉장히 그렇죠. 대통령으로서는 좀 모욕감 같은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나를 너무 좀 모욕적으로 대한다. 일단은 강훈식 비서실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뭐 대통령이 뭐 특검 추천과 관련해 전주천 변호사 관련해가지고 뭐 경로한 사실이 없다라고 일단 입장을 냈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합당 문제라든지 또 이제 특검 추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좀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일단락되고 수습되는 과정이라고 지금 내부에서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일단락됐고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설 연휴가 지나면 또 사법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박차를 가할 것이고 또 지방선거 모두로 전환되는 이런 과정 중에 당이 있다라고 내부에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사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뭐 후속 보도가 나온다든지 뭐 추가적으로 나오는 부분 특히 그 과정에서 대통령을 자꾸 소환하는 것 이거는 그 내부에서 볼 때는 누가 됐던지 간에 이거 좀 자제해야 되는 것 아니냐 네네네. 이런 목소리들은 분명히 있어요. 네. 특히
무언가 자신의 뜻을 이야기하는데 이걸 대통령을 빌어서 이야기한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야당에게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될 것 같고 네. 저도 박 의원님 말씀에 좀 공감하는 게 조국 대표가 물론 이제 타당의 대표시기는 하지만 이렇게 송가혁이라는 말을 꺼내는 것은 사실 민주당 구성원들이 보기에는 이게 또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들릴 소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어떤 맥락에서 이런 발언을 하셨는지를 좀 더 살펴는 봐야겠지만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대통령을 지금 이런 뭐 당 내부 상황이나 뭐 또 합당 논의나 이런 부분에 자꾸 소환시키는 것 이거는 모두가 좀 조심해야 된다.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청래 대표도 어느 정도는 약간 좀 자세를 낮추면서 상황을 좀 이렇게 무마 내지는 이렇게 잘 봉합을 하려고 하는 것 네. 같은데 오히려 김어준 씨나 조국 대표가 상황을 지금 악화시키죠. 예, 악화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네. 좀 있어요. 저는 그 아까 이제 의원님 말씀하셨던 포인트 쌍방울 그것도 임원들의 배임 횡령 사건 변호한 게 이번 특검의 결격 사유가 되느냐 원론적으로 따져볼 문제죠. 그러면 당이 그게 결격 사유가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결격이 아니다라고 이 검토 의견을 달아서 대통령실에 올려야 됩니다. 제가 지적하는 바는 여당 내부의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겁니다. 최고위원 한 사람한테 어떻게 그걸 맡겨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원내대변인이 발표를 했는데 네. 제가 원내대변인이 물어봤어요. 잘 아는 친구여서. 예. 근데 본인도 몰랐답니다. 쌍방울 변호했던 전력을.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추천했던 분이 자기 스스로 그에 대해서 아무런 경계심이 없었던가 아니면 심지어 본인도 몰랐던가 어떤 경우에도 문제인 겁니다. 여당은 이렇게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결격인지 아닌지는 그건 최종적으로 따져볼 문제고 적어도 대통령한테 올릴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 점 저런 점 예를 들면 우리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 자리를 여당이 추천할 때 원내 권한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특히 어떤 전력이 있는지 어떤 경력을 가졌는지 다 스크린해요. 특히 이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네. 성폭력범 변호를 만났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스크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작동하지 않은 거예요. 이건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그게 맡은 게 결격이든 아니든. 근데 이번에 그걸 노출했다고 보고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네. 저는 대통령이 이걸 문제시 삼은 것도 좀 짜증을 낸 것 같아요. 왜 일을 이렇게 하냐. 아, 이거 짜증 나는 일이죠. 이거 짜증 안 납니까? 네. 누가 봐도 짜증 나는 일이죠. 네. 강훈식 실장이 비서실장이 네. 좀 청와대 뜻 얘기할 땐 좀 신중히 좀 해달라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그렇습니다. 네.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한 데 대해서 경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경로한 적이 없다. 대통령은 경로를 잘 하시는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통합에 대한 대통령의 오랜 지론이 있고 그건 저희 참모들이 다 알고 있다 정도로 대답을 하겠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청와대의 뜻을 말할 때는 신중해달라. 신중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경로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럼 경로가 있었다고 누군가가 일부러 흘렸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건데 대통령은 화를 안 냈는데 본인이 화냈다고 MBC에 이야기해줬다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근데 그 얘기를 하시는데 갑자기 왜 지난번에 그게 업무 보고였나? 국세청장 아, 앞에서 네. 그러니까 경로와 짜증은 좀 다른 거다 이런 뜻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강훈식 비서실장을 보통 이제 그 여의도나 또는 광화문에서 미들맨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 정도로 대통령의 신뢰가 높은 그러한 정치인이라서 지방선거에 내보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까지 나온다는데 그건 뭐 소문이고 제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그 경로하지 않았다라든지 지난번에 또 김현지 지금 부속실장 얘기가 나올 때도 내가 실세다. 네.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경로했구나. 김현지 실장이 실세 맞나 보다. 이렇게 그 역설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걸 좀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일에 본인의 이름이 자꾸 언급되거나 소환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비서실장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전반적으로 이런 이슈에 과연 대통령이 거리를 두고 있었을까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김어준, 뭐 조국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막
상당히 뭐랄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위기는 참 심상치가 않고 네. 지금은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있어서 지지도가 상당히 높고 그리고 임기가 계산하면 아직 1년이 안 됐을걸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대통령 임기는 5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내재된 심리적 상황이라든지 분위기가 대통령 임기가 중반기를 흐르면서 후반기를 흐르면서 똑같을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3자로서 관찰하는 시각에서 보기에 이게 다 사실 흔들기예요. 여권 내부에서. 대통령 흔들기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의도가 어떻든 간에. 지금 이제 8개월밖에 안 됐어요. 네. 그러면 여당은 뭐 그게 꼭 바람직한 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대통령제라는 이 구조나 제도의 특수성상 대통령실을 보면서 이제 국정 운영이 이 힘있게 갈 수 있도록 눈치 보면서 거기에 보조를 맞추는 역할을 해요, 보통. 근데 이게 자꾸 여당 내에서 저런 식의 파열음이 나오는 게 너무 커져서 그런가? 한편으로. 그러니까 이게 커지면 원심력이 생기잖아요. 네네네. 스펙트럼도 다양해지고. 근데 당대표예요. 그건 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한편에 서 있는 사람이. 그리고 뭐 김어준 씨처럼 유시민 작가처럼 장 외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의도가 있든 간에 혹은 서로 간에 양해하는 바가 있든 없든 간에 이게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나오는 결과는 원심력이 작용하는 겁니다. 대통령의 리더십이 흔들려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의 원래 전통적 주류 출신이 아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나? 라는 얘기마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당대표도 자기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더더욱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약체 정권이구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때 이런 일 없었어요? 8개월 아니, 만에. 그 정권 출범하고 1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당 대표가 존재감을 여당 대표가 이렇게 존재감을 드러내는 있었어요. 이준석 대표가 그래서 쫓겨났잖아요. 존재감 드러내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참 별로 근데 없는 이제 것 그 같은데. 김어준 씨가 한 이야기에 몇 가지 힌트가 있어요. 예? 그 이제 왜 민정수석실의 책임을 묻지 않느냐라고 김어준 씨가 이야기하면서 이게 지금 다 권력 투쟁의 연장선이라 그렇다. 지도부의 실수를 마침 잘 됐다라고 하면서 권력 투쟁의 소재로 이용을 하고 대통령의 심기를 자신들의 정치적 욕망에 이용하는 건 반칙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지금 보니까 커뮤니티나 이런 그 큰 유튜브에서 굉장히 갈등이 심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갈등을 이렇게 또 이야기했습니다. 친명을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 가짜가 있다. 내가 더 친명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멀리해야 돼. 그거 다 자기 정치적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고 돈 받고 하는 가짜 지지자들의 목표가 분열 그 자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돈 받고 말하는 아니 그래도 무슨 의미일까요, 그게? 그러니까 저잘 모르겠는데. 돈은 제일 많이 벌지 않아요? 아니, 근데 아무튼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조심스러워서 직접 말씀하시네. 아니 그리고 진짠지 가짠지를 왜 본인이 어떻게 판단을 하죠? 근데 아무튼 이제 이게 권력 투쟁의 연장이다라는 것은 모두가 이제 인정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확실히 요즘에 김어준 그 총수를 보고 있으면은 선을 좀 넘어요. 그 전까진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근데 네. 요즘 보면은 원래 김어준 씨답지 않아요. 저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 그래서 약간 저기도 좀 에이징 커브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에이징 커버 얘기를 하고 있어. 나이가 되면서 60이 되면서 아니 그게 뭔 꼭 소리예요? 생물학적 나이가 아니고 네. 너무 오래 저 위치에 있다 보니까. 네네네. 제가 볼 때는 본인이 파워가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람들의 행동이 합리적이지 않는 그런 임계점을 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상당히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를 정당 내부에서도 인정하고 또 정당 바깥에서도 인정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권력은요. 그냥 가지는 게 아니라 취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오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넓어지는 거죠. 네. 장 변호사님 많이 힘드신 것 같으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이런 일들이 지금 민주당 당 내외적으로 있다는 이야기 뉴스로 좀 전해드렸고요. 네. 여튼 그 손가역 요단은 굉장히 좀 하여튼 이거는 근데 불편하고 서로 약간 엄청- 긁으려고 하는 일. 엄청난 실언이에요. 예. 좀 와, 우려가 됩니다. 예. 네, 3당의 대표가 오히려 이런 힘든 상황일수록 3당 대표답게 사실 신중하게 그리고 무겁게 언행을 해도 본인 뜻대로 될까 말까입니다. 그만큼 이게 거대 여당을 상대로 이런 류의 합당 통합 이런 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악플 좀 달린다고 저렇게 할 말 안 할 말 안 가리고 감정적 반응을 게다가 대통령을 바로 연상시키는 손가역이라 그러면 옛날에 대통령 그 지지 그룹이었잖아요. 네, 온라인상에. 네, 네, 네. 그럼 마치 이 시점에 손가역을 언급하는 건 대통령이 시켜서 저러는 거야? 라는 식의 상상력까지 제공하잖아요. 저거는 할 말이 아니죠. 네. 저 스스로 무덤 파는 거예요. 근데 지금 조국혁신당은 계속 지금 선거 연대 어떻게 할까 요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오늘 손가역 발언으로 선거연대는 끝난 거 끝났다고 아닐까 봐야죠. 싶습니다. 네. 얘기 다루지 않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그 전까지는 이제 아니 근데 이 지금 지선연대. 당내에 두 친문과 친명 지지자들의 이 심적 갈등이 정말 커요. 이 그 댓글들을 다 읽어보면 2017년이 다시 떠오르는 그 뿌리가 네. 예. 그때 정말 경선할 때 치열했고 그 이후에도 친명이라는 사람들은 거의 한 줌밖에 안 남아서 고생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아마 그게 한으로 남아있던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되게 서로 강하게 싸우고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네. 그리고 나서 대체로 뭐 큰 잡음 없이 같이 이제 민주당 지지 함께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인선할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안희정파도 드리고 이재명파도 드렸어요. 최성파만 안 드렸지.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내각을 구성할 때도 나름 이제 할당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문 주류 세력들은 여기를 별로 인정하지 않았었죠, 사실. 지금도 역시 여전히 그렇다는 거죠? 아니 그 그때의 갈등이 그 앙금이 남아 갈등과 있었던 그때는 이제 친문의 우세 속에 소위 이제 친명이라는 사람들이 상당히 방어적이었었는데 지금은 입장이 전도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갈등이 이렇게 완전히 치유된 상처가 아니라 딱지가 그냥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치판에서는 이걸 누군가가 자극을 하면은 이게 트리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미 트리거를 누군가가 방아쇠를 당긴 상황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때는 예를 들어 친명은 상처가 있었을 수 있겠죠. 근데 친문이 상처 있을 건 없잖아요. 문재인 그때 대통령 때는. 그 친명에서 또 그 내뱉은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막 지금 머릿속을 이렇게 떠돌아다니는데 상당히 자극적이었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여튼 그 당시에 내부적으로 좀 상처 입으신 분들도 많고 당 내부에서도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제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나름 정말 그때 지지자들끼리 분화도 있었고 갈등이 있었던 건 분명해요. 그리고 네. 이제 17년에도 그랬지만 18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으면서 또 당시 이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는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오면서 또 그 또 내부 경선 과정에서도 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런 네. 부분이 있는 건 맞는데 저는 근데 그때 뭐 갈등 양상들이 지금 그대로 재현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상황이 또 달라졌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당연히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뭉쳐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는 방향에 대해서 목표가 너무나 분명하고 다만 그 방법론에 대해서 뭐 합당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있었던 것인데 네. 이 부분도 저는 지방선거 이후로 일단 다시 논의하기로 좀 일단락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저는 설 연휴 지나고 나면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또 수습이 되고 또 민주당이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입법적으로도 성과를 내야 되고 네. 또 사법개혁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속도를 내면서 자연스럽게 봉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법 통과가 됐죠. 방금 말씀하신 그 그렇습니다. 내용들. 그 앞서 이제 대통령 여야 대표 오차는 결국 취소가 됐고요. 네. 아예 취소요? 네, 아이고. 민주당에서는 이거 장동혁 대표 안 오니까 그 국민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하면서 그냥 이 오차는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네. 법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어제 민주당에서 법사위에서라고 표현해야겠네요. 네, 법사위에서 재판 소원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재판까지 끝난 사건 중에서 헌법을 어겼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 일종의 사심제. 인데요. 요거 통과를 시켰고 그리고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본회의에 지금 법외국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까지 해서 이달 임시국회에 처리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 또 우리 법률 전문가 계시니까 그러면 3심이 끝난 대법원 확정 판결은 확정 판결이 아닐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 원칙적으로 확정된 게 맞죠. 네. 그런데 이걸 마치 뭐 모든 사건에 대해서 사심제가 열린다라고 보는 건 저는 과도한 사실은 공포감 조성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지 않고 지금 헌재법 68조 1항에 보면은
결국 헌법 소원에 대한 부분을 규정되어 있는데 공권력이 행사되거나 불행사되는 거로 인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우리가 헌재에 가서 네. 이거 위헌입니다 하는 게 헌법 소원이잖아요. 네. 근데 그 공권력 중에 법원의 재판만 지금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재판도 공권력의 대상인데 이게 만약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고 한다면 헌재에 가서 다퉈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의는 그동안 계속 있어 왔고 네. 그렇기 때문에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결정이 그 선고가 났다거나 아니면 적법절차 위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분명히 침해하는 재판이 있다라고 한다면 헌재에서 다퉈야 된다라는 게 당연한 논리일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미 헌재에서도 그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에 대해서 한정위헌이다라는 결정을 계속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한정위헌이냐면 법원의 재판을 지금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법령을 만약에 재판에서 법원에서 적용을 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 이러면은 당연히 이거는 이게 만약에 재판이라고 할지라도 헌재에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는 한정 위헌이다라고 이미 결론도 내린 바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거 위헌 소지도 없다라고 보고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사실상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뭐 재판을 받은 사람이 대법원까지 받았는데 난 이게 너무너무 억울하고 이게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행복에 대한 권리를 빼앗은 것 같아라고 난 판단을 해요. 그래서 변호사와 함께 헌재로 갑니다. 네. 이거를 어떻게 막는 거예요? 막는다는 게 아니라 일단 네. 헌재로 가져올 수 있죠. 네. 그런데 뭐 무조건 사심이 돼서 이거를 다 무조건 막 심사를 해서 그렇게 보지 않고 헌재에서도 각하 결정하는 것도 있고 네. 요건이 안 됐을 때는 얼마든지 걸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제한되어 있으니까 변호사들은 참 좋겠어요. 일거리가 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러한 것이 어떤 그 순수하고 진정성 있는 그런 고민 속에서 났다라고 하기에는 정치적 배경이 소위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그러면서 이 사법부를 개혁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그 논리 하에 지금 이런 것들이 다수당에 의해서 통과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헌재에서 물론 각하도 할 수 있고 기각도 할 수 있지만 올릴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그리고 지금 그 재판 소원뿐만 아니라 지금 대법관을 증언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 이재명 정부 하에서 22명의 새로운 대법관이 생기는 것인데 과연 그 지금 재판 소원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 대법관 증언이라는 것도 그렇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지나치게 지금 그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심지어는 지금 국회 내에 민주당 내에 그건 뭡니까? 공소를 공소 취소. 취소를 하겠다는 국회의원들의 의원 모임? 모임이 지금 그 민주당의 그 국회의원 모임 중에 제일 큰 모임이라는 겁니다. 지금 물론 요번에 이 합당 사태를 계기로 해서 대통령은 확실하게 지금 이 구역의 주인공은 나야라는 거를 보여준 것은 분명한데 네. 과연 이것이 대한민국이라는 선진 민주주의 공화국에서의 사법 체제로서 맞는 것인가? 여기에 이제 법 왜곡죄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대법관을 그렇게 늘리기 위해서는 뭐 재판 연구관 그런 사람들도 100여 명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과연 그런 거에 대한 시스템적 고려는 했는가? 그리고 이것은 국민과의 어떤 그런 그 소통 내지는 당장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사법부와의 어떤 그 조율은 있었는가? 네. 민주주의적 그런 수기 시스템을 지금 공론화 과정을 포함해서 거쳤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죠. 제가 이제 속으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도대체 국민의힘은 뭐 하고 있는 거야라는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진행을 하셔가지고 당혹스럽게.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아니 우려스럽죠. 네. 왜냐하면 재판소원제도 도입 필요성은 뭐 학자들이나 혹은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없었던 얘기는 아닌데 네, 네, 네. 그게 지금까지 도입을 안 했던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 1988년도에 헌법재판소가 출범을 했는데 그러니까 대법원과 달리 헌법을 해석하는 최고의 사법기관을 하나도 둠으로 인해서 일종의 사법부 내에서의 상호 어떤 균형과
견제 역할을 기해 온 거고, 물론 그로 인해서 조금 이상한 그 일도 일어나죠. 헌재는 위헌이라고 판단했는데 계속 대법원은 그걸 갖다가 고집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해소하자 그래서 이렇게 3심제가 아닌 4심제를 도입하면 우리 헌법하고 충돌하는 요소도 있는데다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면 무조건 4심 갈라 그럴 거예요. 그러면 헌재는 그걸 다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민원 각하는 사람 각하듯이 따로가 이렇게 있겠죠. 처리를 해야 돼요.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엄청나고 그래서 문영배 재판관도 이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고 저는 헌재 입장은 굉장히 원론적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헌재는 제한적으로라도 이 4심제가 필요하다라는 건데 현실은 그렇게 작동 안 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아까 지적하셨던 그럼 인력이 확 증원돼야 되는데 그 다 판사들이에요. 증원되는 인력이. 그러면 법관이 부족한데 법관 전체 인력 증원은 없이 그게 뭐 재판 연구관만 잔뜩 늘려놓으면 대법관만 늘려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럼 위에만 뭐 머리가 이따만하고 밑에는 허덕인 이런 구조가 되는 게 바람직하냐. 이것도 있고 네. 사법부하고 협의가 부족한 것도 그렇고 게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법부 개혁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핵심이 대법관 증원이냐 혹은 4심제냐 저는 오히려 법원행정처 개혁이라고 생각해요. 네네. 그리고 과거에 사법제도 개혁 논의할 때도 가장 공들여서 검토했던 게 그 사법행정위원회 같은 그 법원행정처의 아주 관료적이고 엘리트 법관을 일렬로 줄 세우는 그 시스템을 개혁하는 문제였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게 겉으로 보이는 무슨 대법관 증원, 뭐 4심제 이런 걸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조희대 사법부나 혹은 이재명 대통령을 공경에 빠뜨렸던 이 사법부에 대한 비판과 문제 제기 이거를 이제 민주당에서 막 할 수 있는데 비판과 문제 제기를 그대로 대안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세상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비판의 담론과 대안의 담론은 다른 거예요. 제도적 대안은. 근데 비판의 담론을 제도적 대안으로 바로 가져가려니까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거 저 되게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봐요. 그 김건희, 윤석열, 뭐 한덕수 이런 사람들 나중에 꼭 이거 갈 것 같은 느낌도 100%가 가요. 죠 없지 무조건 않아 갑니다. 있기도 하고 기술적으로 이거 하나만 여쭙고 싶은 게 사심에서 그러니까 헌재에서 만약에 아 이거 잘못됐다라고 얘기해요. 네. 다시 그러면 대법원 다시 내려가요? 대법원에 또 고법으로 보내고? 일단 재판 소원이라는 게 그 재판으로 공권력이 행사된 거에 대해서 위헌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거기 예. 때문에 사실 그 부분도 좀 세부적으로 나오기는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판결이 뭐 위헌이 어떤 법률을 적용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라고 네. 되면 이 판결이 정말 위헌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없어지는 거죠. 아예? 예. 그러면 그 다음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좀, 좀 그래요? 세부적으로 봐야 되긴 하는데. 진짜 여담인데요. 네. 그 우스개 삼아서 이 얘기를 하나 드리고 넘어갈게요. 헌법재판소가 존재감을 발휘하면서 국민들이 헌법소원제도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네. 90년대 후반쯤에. 그래가지고 너도 나도 헌법소원하겠다고 몰려든 겁니다. 헌재로. 근데 헌법소원은 변호사 전치주의예요. 변호사 없이 개인이 낼 수가 없습니다. 이걸 모르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러니까 헌재 막 민원실이 미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헌재 민원실 앞에다가 약도하고 전화번호를 하나 붙여놨어요. 제가 일하던 시민단체가 그 헌재 근처에 있었어요. 참여연대라고. 그 어느 날 참여연대에 사람이 미어 터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헌재가 참여연대로 가라고 안내를 해놓은 겁니다. 저는 진짜 헌재가 원망스러웠는데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지금 헌재에 올라온 사건들이 네. 2,000 몇백 건이래요. 아. 근데 이제 이런 소위 재판 소원을 하게 되면 만 건이 넘게 되는 그렇겠죠. 거라는 것이고 네. 아, 아까 의원님이 문영배 헌법재판관 말씀하셨잖아요. 이분은 뭐 왼쪽 오른쪽을 아우르면서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존중받는 재판관 중에 한 분인데 왜 휴먼 에러를 시스템 에러로 고치려고 하느냐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하면 그거예요. 휴먼 에러다 이건 시스템 에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휴먼 에러여서 만약에 정말 위헌인 뭐 법률을 적용해서 이 판결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 뭐 말씀 주신 대로 그게 휴먼 에러라고 한들 근데 지금은 그걸 고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 헌법 소원으로 고칠 수 있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은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 소원이 안 되게 되어 있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이미 해놓긴 했지만 지금 완벽히 제도적으로 보장이 안 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네. 예외적으로 저는 뭐 재판에 대해서도 이게 만약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고 한다면
등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사회적 비용이 증가된다든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 당연히 이런 부분도 우려가 있고 고려가 돼야 되는 건 맞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확대 방향으로 가는 것 자체는 저는 네.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엔 절차를 뭐 보장해주는 그래야 길이기 되겠죠.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기존의 그 헌법재판소 결정력하고 충돌한다. 이렇게 이제 아주 제한적으로 사심제를 허용하는 걸로 하면, 그러면 또 그걸 왜 도입하냐는 얘기가 나올 거고, 기본권 침해적 요소가 있다는 거는 기본권이라는 그 해석의 여지가 너무나 넓기 때문에 너도 나도 이거 기본권 침해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하고 나설 거예요. 네. 실제 기본권이라는 게 그런 속성이 있고,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로 한정할 거냐, 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법으로 그걸 규정하기가. 네, 알겠습니다. 그 문영배 전 권한대행이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대법관을 늘리자고 하면서 사심제를 하자고 하는 것은 모순이다. 그러니까 모순이죠. 그거 어떤 맥락이었냐면, 여러분 대법관을 늘리자고 했던 것은 재판을 신속하게 하자고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대법관이 14명밖에 안 되니까 늦어진다면서요. 그걸 늘려서 신속하게 끝내놨는데 하나를 더 심급을 만든다는 길어지지. 것은 오히려 늘어지지. 주장하는 바와 반대되는 것입니다라고 이제 문영배 소장이 몇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가는 사람들이 정말 여기저기에서 국가 공권력이나 이런 데서 기본권을 침해당한 분들일지, 아니면 기본권 침해를 명분 삼아서 별로 침해되지 않은 사람들이 뭐 돈과 돈 있는 권력을 사람들이 가겠죠. 이용해서 이렇게 그럼요. 갈지가 돈 있고 약간 권력 걱정되는 있는 부분이 좀 사람들이. 있긴 하네요. 돈 없으면 재판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헌재는 변호사가 있어야 되니까. 네. 자, 그리고 국민의힘 이럴 때 소식 좀 국민의힘은 뭐 하는 거야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뭐 하는지 상대모사 제가 괜찮은데요? 잘하신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국민의힘은 그냥 이제 배현진님과 고성국님이 멱살을 잡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윤리위원회 대전으로 이제 확전했는데요. 네. 어쨌든 이제 그 배현진 서울시당 윤리위원회는 고성국 이거 탈당 권유를 했고요. 이게 이제 중앙당으로 올라가겠죠. 그리고 배현진 의원은 중앙당 윤리위원회 어제 소환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둘 중에 한 명은 이기는 편 우리 편입니다 지금. 나가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전한길 씨는 또 건국 펀드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또 국호를 뭐 바꾼다 이런 네, 얘기까지 윤석열 있던데.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제2의 건국을 하겠다. 일단 내란. 100억 원. 전 내란 예비 음모라고 봅니다. 아, 거의. 예. 아, 그러네. 그러네요, 국호를 이거. 바꾸려고 하면 이거는 진짜 내란 예비 내란 예비 음모네. 음모라고 봐요. 네. 100억 원으로 시작해서 500억 원, 10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라는 본인의 빅픽처가 있는데요. 예. 돈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분 내란 선동죄로 지금 조사받게 돼 있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본인이 또 증명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니 되면. 추가되겠죠. 그러니까 내란 이게- 예비 음모까지. 형법 87조 내란죄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일부를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네. 폭동을 일으키면 내란이 되거든요. 일단 지금 뭐 구체적인 폭동 얘기까지는 없기는 해요. 그래서 내란의 요건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일단 이 목적 자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국가 기능을 지금 정지시키겠다, 뭐 지금 국회도 없애겠다 이런 거 아닌가요? 뭐 입법부, 사법부 다 입법, 없애고 예, 국회도 행정, 바꾸고. 입법, 사법부, 공수처 다 없애고 뭐 지금 현행 상권 분립 체계를 다 부인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목적에는 해당할 것 같고, 이제 뭐 폭동의 요건 이런 부분들이 좀 논란이 되긴 될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래도 일단 지금 내란 선전선동 아니냐라는 지금 분명히 그런 논란에는 휩싸일 것 같습니다. 아니, 전한길 씨 오늘 그 경찰 출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으로 마련한 비자금 1조 원을 싱가포르에 숨겨뒀다. 뭐 이제 등등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돈이 그렇게 네. 받게 됐습니다. 자, 하여튼 뭐 이런데 괜히 돈 뜯기진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되고요. 그리고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전 장관 오늘 재판 생중계합니까? 그렇습니다. 1심 선고가 생중계될 예정인데요. 네. 이거는 저희가 내일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못 전해드린 뉴스들이 조금 적체가 돼 있어서 네. 우리 최영경 기자께서 좀 빠르게 몇 개 좀 정리 좀 해주실까요? 네, 이제 편하게 쉬고 계시면 제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 내년에 의대 정원, 그러니까 올해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예. 이제 연평균으로 하면 660명 정도가 되는데 일단 490명을 올해 입시에서 늘리기로 했어요. 올해는 490명. 네, 그리고 2028, 29년에는 613명, 네. 2030에서 31학년도에는 813명인데요. 그러니까 매년 3,800명 정도까지를 뽑겠다. 지금 3,000명 수준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거 핵심은 뭐냐면 지금 늘어난 정원은 전원 지역 의사가 된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그 근처에서 나오거나 일단 지역에서 서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나오고 거기서 이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시험을 보는 거고 그럼 학교 다닐 때도 일부 지원을 받고 졸업하면 그 지역에서 10년 동안 이제 의무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지역의사제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지역에서 일을 무조건 이제 해야 되는 거죠. 10년 동안. 그렇습니다. 10년 동안이면 그 지역에서는 상당히 도움은 좀 되겠네요. 워낙 이제 의료 인구들이 없어서. 예. 복지부에서 이걸 이제 수차례 추계 논의를 같이 했는데 지역의 이 의료제는 어떻게 수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이걸 내놨다고 하고 의협에서는 공식적으로는 반대를 했습니다. 이거 뭐 거의 숫자 뭐 이성 없이 숫자에만 매몰된 결정이다라고 했는데 전혀 이제 집단 활동을 할 기미는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된 뭐 판결 결과가 나온 거예요? 네, 그 법원이 중대재해처벌 1호 정도원 3표그룹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에 처음 도입이 됐어요. 1월에. 도입될 때도 반대가 많았는데 기업 다 죽는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도입되자마자 이틀 만에 이 3표 그 산업의 3표그룹 회장이 기소가 된 겁니다. 채석장에서 이 발파 작업을 하는데 좀 무리하게 하다가 3명이 여기 토사에 매몰돼가지고 사망을 했고 그래서 검찰이 이 정 회장이 실질적으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 경영 책임자다라고 보고 기소를 한 건데 네. 법원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사의 뭐 오너든 아니면 최종 결정권자가 직접 뭐 일일이 너 어디 가서 저 일해 저 뭐 12시간 동안 이 일해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최종 책임을 이 사람한테 묻겠다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 법 취지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이제 결국 법원에서 어떤 판례가 확립되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뭐 산재 관련된 그 이 규제도 결국 법원에 의해서 그게 좁게 해석이 되느냐, 넓게 해석이 되느냐.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까지 간 거잖아요. 네. 근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법원이 저렇게 입증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을 하거나 그래서 책임의 범위를 굉장히 좁혀가지고 판결을 내린다면 과연 저 제도의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 우려되는 판결로 보이고요. 물론 이제 1심이기 때문에 상급심 판결을 좀 지켜봐야 되겠죠. 네. 자, 여튼 마지막 하나만 더 할까요? 네. 여러분 기회가 열렸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다고 하대요. 에? 저는 몰랐는데 무슨 그건 기회예요? 무슨 근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민등록번호를 내 번호를 바꿔달라고 2025년에만 2,000명이 개인정보가 많이 유출이 돼서. 넘게 신청을 했는데 이 주민번호가 유출이 돼서 내가 생명이나 신체 위해를 겪었다,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내 주민번호를 계속 누군가가 도용하면 안 되니까 바꿔달라고 신청하면 심사를 해가지고 진짜 피해가 있었다고 하면 바꿔준대요. 실제 10건 중에 6건 정도는 바뀌었다고 하는데 제일 많이 신청한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라고 그건 뭐 합니다. 이거죠. 나도 모르게 도용돼가지고 통장이 만들어졌거나 하는 사람들 이번에 이제 뭐 쿠팡의 개인정보나 뭐 롯데카드, LG 뭐 개인정보 털리신 분들 바꾸고 싶으면 신청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정보네요. 칭찬 들으셔서 좋겠어요. 우리 최경 기자님.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작은 소식 전달해드리자면 네. 김건희 씨가 지지자에게 옥중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김건희 씨의 네. 옥중 편지는 뭐예요? 근데 맞습니까? 팩트예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찍어가지고 올리고 근데 그게 저런 유포가 된 편지지 거거든요. 네? 구치소에 저런 게 그런 편지지 없어요? 없습니다. 구치소 내 저거는 사제 편지지를 네. 간입을 집어넣은 받아서 거예요? 썼다는 얘기인데 네. 그것도 좀 의심스럽고. 매점에서도 안 팔아요 저런 저 거? 없습니다. 아. 아주 규격화된 그냥 까마줄만 쳐진 편지지만 너무 근데 있고요. 최신 정보 아니신 건 아닌가요? 최신 아닐 거예요. 제가 그래요? 변호사한테 오래전에 들었어요. 계셨잖아, 아니 오래전에. 변호사한테 들었어요. 저기 변호사들도 오래전에 저거 없다 그래요. 그렇구나. 그런데다가 김건희 씨 짓궂으셔. 필치로 보기에는 글씨가 너무 단정해요. 그것도 좀 믿기가 어렵고 필체까지 봅니까? 비문도 없고 점도 없어요. 점이 없네. 점을 원래 김건희 씨 엄청 그냥 문자 찍는데. 보면 점 진짜 많이 점성인데 찍죠. 예. 점이 없고 비문이 없는 것도 이상해요. 점이 좀 그러네요. 주작 가능성을 의심해 봅니다. 요거 나중에 팩트 체크 되면 네. 일단 아무리 봐도 김건희 씨 글씨는 아닌 것 같다. 김건희 씨 글이 아닌 것 같다. 글씨가 너무 단정해요. 글씨가 너무 네, 단정하다. 글씨도 그렇고 글도 이렇게 주어 수어가 맞을 리가 없다.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로 이제 그 민주당에서 아니 근데 내용은 대충 뭐예요? 그 김건희 씨 편지는. 아니 감사하다는 내용입니다. 뭐가 감사해요? 아니, 부정 편지인가? 부족하고 설날. 저의 많은 저에게도 사랑을 주는 분들이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실 거라고 기도한다. 저를 위로해 주시니까 몸이 아파도 제가 기운을 내겠다. 이렇게. 아, 이분 하나님 믿는 분이에요? 그것도 좀 의심스럽네. 약간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전해주시려는 까먹었어요. 부동산 감독원을 민주당에서 이제 만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네. 했는데요. 그러니까 왜 주가 조작은 잡으면서 부동산 가격 조작은 안 잡느냐. 이제 이런 문제 의식이었던 것 같아요.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 근데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영장 없이도 그 계좌를 볼 수 그러니까. 있다라는 조항입니다. 이건 아마 치열하게 다퉈지고 법안이 실제 통과가 되더라도 아마 문제 제기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감독원에서 이 사람 집 어떻게 샀는지 궁금해. 그 거래했던 은행이 써 있으면 그 은행에 가서 거래 내역을 달라고 하면 받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거절하지 않고 은행은 줘야 한다. 이제 이런 네. 조항인데 요거에 대해서 지금 반발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장 없이 계좌 아니, 그래도 내역을 손봐야 보는 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계좌를 바로 보는 저거는- 거는 계좌 압수수색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거는 뭐 압수수색 그 청구하면은 영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좀 영장을 받아서 하는 걸로 보완이 조금은 필요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혜훈님을 먼저 잡아오신다면 우리가 인정하겠습니다. 영장 없이 계좌 부정 청약을 들여다보면 먼저 잡아내야 돼요. 아니 네. 위헌일 거예요. 그러니까 위헌 소지가 이제 있죠. 신속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네. 일단 영장 없이 다 받아본 다음에 영장이 필요한 의심 가는 자들에 대해서 다시 영장을 청구해서 그거를 이제 확실히 하겠다라는 건데 네. 신속한 그 정책 시행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이 그 헌법 법률의 가치에 부합하느냐를 그렇죠. 봐야 영장주의. 되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중대재해처벌법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모든 거를 조사하고 처벌하는 행위잖아요. 근데 이 부동산과 관련해 가지고 특히 분양과 관련해서 엊그저께 JTBC인가 그 뉴스 보도를 보면은 왜 그 신혼부부 특공인가요? 그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신혼부부들에게 이제 집을 빨리 구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상당히 비싼 그 아파트에 분양 신청을 해서 신혼부부 특공으로 받은 사람을 보니까 돈이 많은 부모를 가진 사람들이 상속이나 증여를 해서 그 집을 받는 거예요. 요새 그 분양받는 가격이 상당히 비싸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그럼 과연 그것이 그러한 법 정신이라든지 취지하고 맞는지를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지금 뭐 어떤 식으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영장 없이 이걸 들여다본다 하니까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네, 마지막 중요한 뉴스 하나만 더 뭐죠? 드릴까요? 우리나라에서 체납액이 제일 많았던 사람 아, 최은순 씨. 최현수 네. 씨입니다. 최현수 씨가 체납액 25억 원으로 전국 1등이었는데요. 본인이 갖고 25억이 아마 어느 한 군데만 25억 아니에요? 총액은 훨씬 더 컸던 것 같은데. 아마 지방세 체납인 것 같고 그쵸, 예. 집세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맞아요. 훨씬 있겠죠. 많았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자신이 소유한 암사동의 건물을 공매로 넘긴다고 하니까 예. 화들짝 놀라가지고 13억 원 납부했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그리고 나머지 금액 차차 또 내겠죠. 또 내겠다. 네. 계획 쓰고. 확실히 김동연 지사가 세게 압박을 했죠. 예. 그러니까 아마 낸 것 같아요. 지방세처럼. 요 목까지 이제 들어오니까 내긴 내네요. 예.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안 낸 게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네. 자, 하여튼 이런 저 못 받은 우리가 세금들만 놓치는 많은 뉴스들이 참 이렇게 있는데 네. 못 받은 세금들은 다 내야죠. 아, 이제 우리가 또 맞이해야 할 또 큰 뉴스 하나가 있네요. 우리 그렇습니다. 최윤경 기자가 지금 손에 마치 그 옛날 걸그룹 누구였나요? 그저 티아라요. 티아라의 뽀삐뽀삐 예, 느낌으로 이거요? 예, 그거를 그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필립스에서 만든 우와. 3D 입체 에어 온열 손 마사지기입니다. 예. 안 그래도 요즘 손가락 때문에 불편한 분들이 좀 뉴스에도 맞아요. 있었던 것 같은데 손가락으로 이제는 혁명을 할 게 아니라 손가락을 편안하게 해줘야 놓치지 됩니다. 마세요. 지금 광고. 네. 키보드를 하루 종일 두드린 정말 많은 현대 직장인들 그리고 또 스마트폰으로 계속 맞아. 저도 참 얼마 전에 손가락 때문에 병원을 갔다 왔습니다. 왜요? 네, 여기 관절이 아파서. 관절이 좀 아파갖고. 벌써부터 그러면 어떻게 해? 아니 그거는 이제 스마트폰 때문에 아, 그럴 그러세요? 거예요. 네네. 네. 나이는 아직 아니고. 네, 그래서 하여튼 갔다 왔는데 계속 뭐 운동하고 마사지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얘를 반드시 사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저가형들이랑은 좀 다르게 필립스의 그 확실한 기술력이 고양이 발바닥 구조, 예, 생긴 것도 고양이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 손가락 마디마디를 지금 네, 이게 쥐었다 폈다 공기압으로. 쥐었다 폈다 압박을 주고요. 그리고 네. 여기 온열 기능하면 따뜻하게 마사지를 할 수 있고 손목도 이렇게 잡았다 폈다 잡았다 손목까지. 쥐었다 폈다 해주네요. 네, 그래서 직장인들, 뭐 어르신들, 또 임산부, 육아맘들 필수 손 그리고 손목 관리 틈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지금 기간 한정 99,000원에 예, 저희가 갖고 왔으니까 요거는 집에 하나씩 놔두시면은 뭐 나갔다 온 뭐 직장인들 당연히 이렇게 하고 또 집에서 열심히 또 집안일 하셨던 분들도 이렇게 손 관리를 좀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TV 보면서 괜히 또 스마트폰 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 저렇게 손가락을 좀 관리를 좀 해주셔야 오래 잘 쓰실 수 있습니다. 손가락 괜찮으시죠? 아니 근데 제가 질문해도 돼요? 네, 질문하셔야죠. 지금 왼손 하신 거죠? 아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자꾸고요. 아, 따로 있나? 아니요. 그냥 뒤집어서 쓰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아 그래요? 뒤집는다고? 그러니까 엄지는 엄지로 계속 가는 거죠. 이렇게. 예. 바닥 쪽으로 이번에 네, 이렇게 하는 거죠, 장갑처럼. 이번에. 왜냐면 입체 위아래로 같이 눌러주니까 네, 네.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써보셔야 될 것 같다.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 돼요? 아니 여기 앞에 나가셔서 예, 써보시면 되니까. 제가요? 네네. 아우 쑥스러워. 자, 뉴퍼마켓에서 필립스 손 마사지기 검색하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여기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따라 들어오시면 바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손이 안 들어가나? 왜 손이 작은데? 아니 손이 그냥 잘 구멍을 잘 찾으시면 쏙 그러네. 들어가는데요. 네. 그래서 이걸 누르고 이걸 누르고. 위에 걸 꾹 누르시면 하나하나 위에 다 거 작동하시는 거 저희가 봐드릴 시간은 없는데 네, 지금 정원호 구청장 와 계시거든요. 아, 네. 네. 나가라고요? 어떻게 나가야 되나? 빨리 좀 가주시면 네. 아니 지금 되고 있어요. 근데 빼야지. 좋죠. 네, 됐습니다. 자, 세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정원호 구청장 감사합니다. 모시러 가겠습니다.